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회의실. 국방부 장관이 한마디를 던졌죠. 일본, 왜 저러는 겁니까? 그리고 곧 밝혀진 진짜 이유. 나를 세우고 있는 중국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러시아는요? 아니었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을 겨냥한 걸까요?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일본이 핵까지 꺼내들었을까요? 핵무기 한 발 없이 판을 뒤집은 나라.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일본, 자꾸 왜 저러는 겁니까? 펜타곤 지하 회의실로 뛰어들어온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일본이 핵무장을 요구했다고요? 국방부 장관이 책상 위 보고서를 보며 눈썹을 치켜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일본 총리 관저에서 터진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 발언은 미국에게 던지는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마크 스톤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산하 동아시아 전략 자문관이죠. 전직 CIA 정보 분석관 출신이고요. 한국, 일본, 중국의 안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에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일본이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장관의 질문에 참모들은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그 이유를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일본 총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NHK 생중계 화면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안보 위협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죠.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내각 비공개 핵 태스크포스 구성. 저는 그 문서를 받자마자 분석에 들어갔죠. 일본 국방성 내부 회의록도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협의가 승인될 경우 우리의 입지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불안해한 건 중국도 북한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의 부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전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죠. 한국이 조선 기술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협력에서도 한국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동북아 전략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핵 논의는 단순한 안보 담론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존심의 붕괴였던 겁니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현실에 대한 불안이었죠.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장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태블릿을 켜서 자료를 보여줬죠. 지난 9월부터 일본 내각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설계 자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는 이미 세계 1위죠.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술도 일본을 넘어섰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은 핵무기를 말하고 있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어요. 속도입니다. 한국의 속도를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크린 속 일본 총리는 여전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독자적 방위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핵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기술 기반은 없었거든요.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30년째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플루토늄 대부분은 해외에 보관돼 있었죠. 핵무기용 정제 기술도 탄도 미사일 플랫폼도 부재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6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죠. 탄도 미사일 설계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지난주 받았던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미 해군 해상시스템 사령부의 기술 비교 분석이었죠.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가능성 비교.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8개월 소요 예상. 일본은 최소 24개월 이상. 3배 차이였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전율했던 기억이 납니다. 속도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스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정말 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불안합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이 핵을 말할수록 판은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한국 쪽으로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왔죠. 긴급 상황입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생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핵무장이 필요하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시작됐구나. 일본이 핵을 말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요. 한국의 부상이 일본 정책의 중추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끄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핵을 말하기 전 나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 그 발언은 폭탄이 아니라 자존심의 붕괴였던 거야.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일본이 핵을 외칠수록 세계는 다른 이름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요. 그로부터 12시간 후 일본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후지모토 다케시 의원이었죠. 자민당 소속 국방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가 내뱉은 한 단어. 한국입니다. 저는 그 순간 워싱턴 NSC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앞에서요. 스크린 속 후지모토 의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는 흔들립니다. 조선 기술에서도 이미 뒤처졌어요. 원자력 협력에서도 한국이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트렌드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일본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1위 한국, 2위 후지모토, 3위 핵무장, 4위 국방위, 5위 잠수함. 단 3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NHK 생방송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잠시만요, 지금 기술적 문제가. 화면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3분간의 발언은 수천 개의 클립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옆자리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때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걸 건드렸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요. 10분 후
아사히 신문 온라인판에서 해당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교도통신 속보도 내려갔죠. NHK 다시 보기 영상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수만 개의 SNS 계정이 그 영상을 저장했거든요. 유튜브에는 10개 언어로 번역된 클립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확산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퍼졌어. 통제 불가능이야. 국가안보보좌관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스톤, 상황 보고해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죠. 후지모토 의원의 발언이 12분 전 생방송됐습니다. 일본 측은 즉각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어요. 현재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전역에서 바이럴 중입니다. 보좌관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일본 정부 반응은요? 패닉 상태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총리 보좌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국방성은 언론 통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죠? 이미 국제뉴스가 됐거든요. 저는 CNN 속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죠. 일본 의원, 한국 때문에 핵무장 필요하다 발언. 로이터도 타전했어요. 일본 의원, 핵무장 이유로 한국 지목. BBC도 따라왔습니다. 일본 정치인, 한국 발언으로 논란 일으켜.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터졌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중국 반응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중국 외교부 공식 웨이보 계정이 떴습니다. 게시 시간은 15분 전이었죠. 일본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한국은 책임 있는 영내 국가다.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보좌관의 눈이 커졌어요. 중국이 한국 편을 든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분석 자료를 넘겼습니다. 중국은 지금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요. 한국을 활용하는 거죠. 이건 외교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은 신중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불편함은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보좌관이 물었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에요. 일본 내부의 진짜 심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상황실을 나갔죠.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본 SNS는 여전히 폭발 중이었어요.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었죠. 후지모토가 진실을 말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반대편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건 외교적 실책이다. 왜 한국을 자극하는가? 우리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뭘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꺼낸 순간 판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2시간 후 일본 총리실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입니다. 정부 입장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이미 일본 내각이 몇 달간 한국을 의식해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3개월 전 입수했던 일본 국방성 내부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안보 전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후지모토의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일본 정치권 내부의 진짜 목소리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SNS 트렌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었어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영어권 트위터에서도 코리아가 트렌딩이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도 이 급상승 중이었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한 단어가 일본을 굴복시킨 듯해.
생방송 화면 속 한국이라는 말은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알람이 울렸어요. 일본 방위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재빨리 라이브 스트림을 켰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단상에 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후지모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부적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오직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었어요. 평화를 위해 핵을 말한다고요? 논리가 맞지 않았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그럼 후지모토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한국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핵무장 논의에서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장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입니다. 정부는 다릅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일본 내부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본 핵 담론의 진짜 이유 한국 요인 분석. 첫 문장은 명확했죠. 일본이 핵무장을 말하는 이유는 전통적 안보 위협이 아니다. 한국의 기술적, 전략적 부상에 대한 불안이 핵심이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 세계 점유율 63%, 일본 18%, 한국의 원전 수출 계약 12건, 일본 2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협의 진행 중, 일본 논의조차 없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고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지모토의 발언은 그 현실을 인정한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 내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고 있다. 동북아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전송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일본이 한국을 말하기 시작한 순간 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일본은 왜 극도로 한국을 견제하는 걸까요? 그 답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었죠. 한국 중심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일본 대사관에서 온 자료를 받았어요. 일본 관계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죠.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핵 능력 평가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당당하게 적혀 있었죠. 일본의 핵 잠재력 세계 최고 수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가장 먼저 나온 건 로카쇼무라 제철이 시설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시설이죠. 자료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연간 800톤 처리 능력 보유. 플루토늄 생산 인프라 완비.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자료를 꺼냈어요. 미 에너지부가 작성한 로카쇼무라 평가 보고서였죠. 첫 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착공 1993년. 예정 완공 1997년. 실제 현황 2025년 현재까지 미완공. 32년째 완성되지 못한 시설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지연 이유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적 결함 23회. 안전성 문제 17회. 예산 초과 9회. 총 공사비는 당초 예산의 4배를 넘었죠. 2조 9천억 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동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준비됐다는 거야? 일본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플루토늄 보유량이었어요. 일본 보유 플루토늄 약 46톤. 세계 3위 수준. 핵무기 5,000발 제조 가능량.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 핵물질 추적 보고서를 열었어요.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플루토늄 46톤 중 36톤은 해외 보관이었죠. 영국의 21톤, 프랑스의 15톤, 일본 국내엔 고작 10톤 미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이었어요. 핵무기용 고농축 처리 기술 부재, 군사 전용 정제 시설 없음, 플루토늄 239 순도 관리 경험 전무. 숫자는 많았지만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게 있었죠. 원전 연료봉 국산화율 100%, 우라늄 농축 기술 기반 보유, 핵물질 관리 시스템 국제원자력기구 최고 등급. 준비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일본은 약만 쌓아놨고 한국은 기술을 다졌던 거죠. 저는 다시 일본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HEA 로켓 기술이 나왔어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보유. 대형 위성 발사 성공률 98%. 탄도 미사일 전환 가능 기술.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환 가능과 전환 경험은 다른 얘기거든요. 미 국방부 미사일 기술 평가서를 꺼냈습니다. HEA 로켓 분석이 나왔죠. 민수용 발사체, 군사 전용 개조 경험 없음, 재진입 기술 미검증,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 부재.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탄도 미사일로의 실질적 전환에는 최소 5년 이상 소요 예상. 저는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무 시리즈가 나왔어요. 현무2 사거리 500km 고체 연료, 현무3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현무4 사거리 800km 대형 탄두. 모두 실전 배치 완료된 무기들이었죠. 발사 시험 성공률 95% 이상. 독자 개발, 독자 생산, 독자 운용. 일본의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이 대조됐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가 들어왔어요. 스톤, DOE에서 추가 자료 왔습니다. 뭔데요? 일본 핵시설 안전성 평가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 원전 현황이 나왔어요. 가동 중인 원자로 10기, 가동 중단 23기, 폐쇄 결정 21기, 전체 54기 중 절반 이상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운영 경험도 단절되고 있었죠. 저는 한국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가동 중인 원자로 26기, 건설 중 4기, 수출 계약 12건, 60년간 무사고 운영 기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경험을 쌓고 일본은 경험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자랑한 3가지. 로카쇼무라 32년째 미완공. 플루토늄 대부분 해외 보관, 군사 전용 불가. H2A 로켓 민수용, 군사 전환 미경험. 모두 겉만 번지르르 했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일본 핵 능력 평가 자산과 현실의 괴리. 첫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숫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데이터를 나열했죠. 로카쇼무라 완공률 0%. 국내 플루토늄 군사 전용 가능량 0톤. 탄도 미사일 실전 배치 연기. 모두 0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원전 운영 안정성 세계 최상위. 탄도 미사일 보유 실전 배치 완료. 조선 기술 경쟁력 세계 1위. 모두 검증된 수치였죠.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준비됐다는 말은 자존심의 다른 표현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일본의 핵 잠재력은 잠재력으로만 존재한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은 30년 넘게 로카쇼무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했을까요? 원전 26기를 안정적으로 돌렸죠. 조선소에서 수백 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시간의 가치가 달랐던 겁니다. 일본은 시설을 짓는데 30년을 썼고 한국은 기술을 쌓는데 30년을 썼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된 기반도 없어. 이게 일본의 현실이야.
며칠 후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어요. 스톤, 일본이 정말 핵무장 가능합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로카쇼무라는 32년째 미완공이에요. 플루토늄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요. 탄도 미사일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말하는 겁니까? 불안하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한국이 실제로 가능한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본은 숫자만 있고 한국은 기술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현실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일본 자료가 여전히 놓여 있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핵 잠재력.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잠재력은 잠재력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죠. 한국은 이미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본이 진짜 불편해한 건 뭐였을까요? 핵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죠. 저는 그날 오전 특별 보고서를 받았어요. 미 해군 해상시스템 사령부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두께만 240페이지. 표지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가능성 비교 분석.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숨을 멈췄습니다. 요약본 첫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 설계부터 건조까지 8개월 소요 예상. 일본 최소 24개월 이상. 3배 차이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죠. 데이터가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비밀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조선 산업 비교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대형 선박 건조 경험 연간 450척. 일본 연간 120척. 거의 4배 차이였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속도 비교. 한국 현대중공업 평균 11개월. 일본 이마바리 조선 평균 18개월. LNG 운반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삼성중공업 평균 13개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평균 21개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군함 건조 속도도 비교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착공부터 진수까지 28개월.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 착공부터 진수까지 36개월. 여기서도 한국이 8개월 빨랐죠. 잠수함은 어땠을까요?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 건조기간 54개월. 일본의 소류급 건조기간 72개월. 1년 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형광펜을 그었어요. 한국은 모든 선박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섹션은 원자력 기술이었습니다. 원전 건설 속도 비교가 나왔죠. 한국 APR 1400 착공부터 상업 운전까지 평균 56개월. 일본 ABWR 착공부터 상업 운전까지 평균 84개월. 2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원전 가동률도 비교돼 있었습니다. 한국 평균 85%. 일본 후쿠시마 이전 평균 62%. 한국이 20% 이상 높았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효율도 다르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이번엔 연관 산업 분석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세대 전환 속도. 한국 삼성전자 7나노에서 3나노까지 24개월. 일본 르네사스 28나노에서 16나노까지 48개월. 2배 차이였습니다. 배터리 산업 성장 속도도 나왔어요. 한국 LG에너지솔루션 2015년 시장 점유율 8%에서 2025년 27%. 일본 파나소닉 2015년 23%에서 2025년 14%. 한국은 올라가고 일본은 내려가고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한국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 중반부에 결정적인 표가 나왔어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 산업 생태계 완성도.
한국 조선 95점, 원전 92점, 전자 98점, 소재 88점. 일본 조선 72점, 원전 65점, 전자 78점, 소재 81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결정타였죠. 실전 배치 가능 시간. 한국 승인 후 12개월 내 첫함 진수 가능. 일본 법적 제약 해소 후에도 최소 36개월 소요. 3년 차이였어요. 저는 그 문장에 별표를 쳤습니다. 이게 일본이 불안해한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스톤, 지금 브리핑룸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긴급 NSC 회의입니다. 주제가 뭔가요? 동북아 전략 재평가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엔 주요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합참 부의장,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죠. 여러분, 일본의 핵 담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스톤 설명해 주시죠.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해상시스템 사령부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을 비교했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어요. 속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죠. 한국은 8개월, 일본은 24개월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예상 시간이에요. 합참 부의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조선 산업 속도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은 연간 450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합니다. 일본은 120척이에요. 거의 4배 차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LNG선 건조 속도를 보시죠. 한국은 13개월, 일본은 21개월입니다. 구축함은 28개월 대 36개월. 잠수함은 54개월 대 72개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빠릅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원자력 기술은 어떻습니까? 더 큰 격차가 납니다. 저는 다음 차트를 보여줬죠. 원전 건설 속도를 보시면요. 한국은 56개월, 일본은 84개월입니다. 거의 2년 반 차이예요. 가동률도 한국이 85%, 일본은 62%였죠. 합참 부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연관 산업 생태계입니다. 저는 산업별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기술 전환 속도를 보시죠. 한국은 24개월, 일본은 48개월입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한국은 상승, 일본은 하락세예요. 조선, 원전, 반도체, 배터리.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더 빠릅니다. 보좌관이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이 불편해한 건 핵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앞서가고 있거든요. 기술만이 아니에요. 건조 속도, 개발 속도, 시장 장악 속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죠. 그럼 일본의 핵 담론은? 현실 도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밀리니까 핵을 들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핵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력화 속도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한국이 3배 빠릅니다. 보좌관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이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전략 방향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8개월 대 24개월.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속도는 비밀이 아니야.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 한국은 핵을 꺼내기 전에 이미 준비된 것을 보여줬어. 일본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핵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압도적인 속도 때문이었던 겁니다.
조선에서, 원전에서,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 표지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전혀 달랐죠. 한국은 질주하고 있었고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핵 논쟁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일본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죠.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총리는 말을 이었어요.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 왜곡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워싱턴 상황실에서 지켜봤어요. 옆자리 분석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만으로 중국을 건드리더니 또 시작이네요. 이번엔 한국의 영토 문제까지 건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일본이 자충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핵 담론이 실패하자 과거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하지만 2025년은 1990년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짧고 강력했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리고 48시간 후였죠. 한국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역사문헌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저는 그 자료를 즉시 입수했죠. 내용이 압도적이었어요. 조선시대 관찬 사료 127건, 일본 측 고문서 89건, 제3국 지도 및 문헌 43건, 총 259건의 역사 자료가 디지털화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AI 복원 기술이 적용됐던 겁니다. 훼손된 고문서들이 선명하게 복원됐죠. 1667년 일본 에도막부 은주시청 합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일본 측 문헌이었죠. 한국은 일본의 기록으로 일본을 반박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AI 복원 과정이었어요.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고문서 이미지 분석 정확도 98.7%, 훼손 부분 복원율 94.3%, 국제학계가 인정한 수치였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과거식 도발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증명했던 겁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 저는 그 성명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중국이 한국 편을 들다니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한국을 활용하는 거죠. 외교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강경 노선이 오히려 중국과 한국을 가깝게 만들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 여론조사를 발표했죠. 주제는 명확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시아 파트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 한국 47%, 2위 일본 23%, 3위 대만 18%. 한국이 일본을 2배 이상 앞섰던 겁니다. 저는 세부 항목을 확인했어요. 기술 협력 신뢰도 한국 52%, 일본 19%, 경제 파트너십 한국 49%, 일본 25%, 안보 협력 안정성 한국 44%, 일본 28%.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스톤, 이거 보세요. 뭔데요? 일본 주요 언론 반응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읽었죠. 아사히 신문 미국에서 신뢰 잃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한국의 밀린 외교 전략. 요미우리 신문 왜 미국인들은 한국을 선택했나? 일본 언론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분석 기사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조용한 승리 기술과 신뢰로 동맹을 재정의하다. 기사 내용이 날카로웠어요. 일본이 핵과 영토를 말하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들었다. 일본이 과거를 들먹이는 동안 한국은 AI로 미래를 증명했다. 미국인들은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 알고 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긴급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 NSC였습니다. 스톤, 일본 대사관에서 항해 문서가 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CNN 여론조사가 편향됐다는 겁니다. 근거는요? 없습니다. 그냥 항의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국무부 회의가 있었어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스톤, 이 여론조사 신뢰할 만합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죠.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했어요. 표본수 2,500명,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미국인들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어요.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죠. 일본은 뭘 합니까? 핵을 말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인들은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 알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일본이 핵을 말할수록 판은 한국 쪽으로 갔습니다. 독도를 말할수록 중국이 한국을 지지했어요. 강경할수록 미국 여론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카드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차관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신뢰에서 밀린 일본보다 안정성을 주는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예요. 외교가 조용히 전략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의 독도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259권의 역사문헌, AI 복원 기술, 명확한 증거, 조용하지만 강력한 대응.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식 도발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통하지 않아.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일본이 독도를 말하는 동안 한국은 AI로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일본이 강경 노선을 택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세계를 설득했죠. 그리고 미국 여론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47%, 일본 23%.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외교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핵을 말할수록 판은 한국 쪽으로 갔던 거죠. 외교 지형이 바뀌는 동안 워싱턴은 조용히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직속 태스크포스였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동북아 전략 안정성 비교 평가.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가? 저는 3주간 자료를 모았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종합했죠. 보고서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전략 파트너 종합평가 대한민국 vs 일본. 첫 섹션은 기술 경쟁력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했어요.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 삼성전자 17.3%, 한국 SK하이닉스 11.8%, 한국 합계 29.1%, 일본 전체 4.2%. 거의 7배 차이였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산업이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국 LG에너지솔루션 27%, 한국 삼성 SDI 14%, 한국 SK온 12%, 한국 합계 53%.
일본 파나소닉 14%. 한국이 절반 이상을 장악했죠. 조선산업도 비교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수주량. 한국 세계 1위, 점유율 45%. 일본 세계 4위, 점유율 18%. LNG선은 더 극명했어요. 한국 95%, 일본 2%. 저는 그 숫자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한국이 압도했죠. 다음 섹션은 군사기술이었어요. 미 해군 해상시스템 사령부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가능성. 한국 12개월 내 가능. 일본 36개월 이상 소요. 탄도미사일 기술. 한국 현무 시리즈 실전 배치 완료. 일본 개발 경험 전무. 원자력 운영 안정성. 한국 26기 가동, 가동률 85%. 일본 10기 가동, 가동률 62%. 여기서도 한국이 앞섰습니다.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경제협력 가치평가였습니다. 2025년 한미 교역액 1,890억 달러. 2025년 미일 교역액 2,340억 달러. 일본이 더 컸죠. 하지만 세부를 보면 달랐습니다. 한국의 대미 첨단 기술 수출 720억 달러. 일본의 대미 첨단 기술 수출 380억 달러. 미래 산업에선 한국이 거의 2배였던 겁니다. 미국 내 투자 규모도 비교했어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2020년에서 2025년 1,200억 달러.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 2020년에서 2025년 890억 달러. 한국이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이 컸죠. 삼성 텍사스 공장 170억 달러.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150억 달러. 실질적 미국 경제 기여도에서 한국이 앞섰던 겁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정리했어요. 다음은 정치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교 분쟁 건수. 일본 중국과 15건, 한국과 8건, 러시아와 7건. 한국 일본과 5건, 북한 제외 시 거의 없음. 한국이 훨씬 안정적이었죠. 동맹국 협력 사례도 비교했습니다. 한국 한미일 협력 적극 참여, 오커스 옵저버 검토 중. 일본 오커스 참여 희망하나 기술력 부족으로 보류. 여기서도 한국이 우위였어요. 저는 마지막 섹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생태계 연계성 평가. AI 기술 협력 가능성. 한국 네이버, 카카오 등 자체 LLM 개발, 반도체 기반 강력. 일본 기초 연구 수준, 상용화 경쟁력 낮음. 5G, 6G 통신 기술. 한국 삼성 5G 장비 글로벌 점유율 22%, 6G 선도. 일본 5G 점유율 5% 미만. 우주산업 협력. 한국 누리호 독자 발사 성공, 달 탐사 추진. 일본 H2A 보유하나 군사 전용 제약. 모든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협력 가치가 높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완충국. 일본 전략 리스크 국가. 그리고 세부 평가를 달았죠. 기술 전력화 속도 한국 우위. 산업 생태계 연계성 한국 우위. 경제 협력 실질 가치 한국 우위. 동맹 협력 안정성 한국 우위. 정치적 예측 가능성 한국 우위. 5개 항목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톤, 오벌 오피스 브리핑 준비하세요.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통령 브리핑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벌 오피스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도 배석했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스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설명해 주시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대통령님, 동북아 전략 재편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부상이 모든 변수를 바꿨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합니다.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다음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경제 협력 가치를 보시죠. 첨단 기술 교역에서 한국이 일본의 2배입니다. 미국 내 투자도 한국이 더 많아요. 실질적 경제 기여도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정치적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죠. 일본은 중국, 한국,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분쟁 중이에요. 한국은 외교적으로 훨씬 예측 가능합니다. 동맹 협력에도 적극적이고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군사 협력은요? 한국이 우위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 속도가 3배 빠릅니다. 탄도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됐어요. 원전 운영도 안정적이죠. 모든 기술 기반이 준비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스톤, 결론이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략 중심축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에요. 하지만 미래 전략은 한국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기술,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한국이 핵심입니다. 오벌 오피스가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죠. 이 평가, 합참과 국방부도 동의합니까?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우리 평가도 동일합니다. 국무부는요? 국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더 안정적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톤, 당신 확신합니까? 네, 대통령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략 공백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었어요. 알겠습니다. NSC에 지시하세요. 한국 중심 전략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라고요. 네, 대통령님.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따라왔습니다. 스톤,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판이 바뀝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일본이 핵을 말하는 동안 미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요. 한국이 전략의 중심이라는 것을요. 오벌 오피스 브리핑 일주일 후 전략 보고서가 공식 문서로 확정됐습니다. 미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에서였죠. 저는 그 자리에 배석했어요.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동북아 전략 안정성 비교 평가 최종본입니다. 대한민국 전략 완충국. 일본 전략 리스크 국가.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이 두 문장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 평가는 향후 10년 동북아 전략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이틀 안에서 이뤄질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판이 공식적으로 바뀐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랜드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뢰한 독립연구였죠.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동북아 전략 파트너십 재평가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위치 변화. 저는 요약본부터 읽었습니다. 결론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기술,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다. 일본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기술 경쟁력 저하로 리스크가 증가했다. 미국은 한국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평가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랜드의 구체적 분석이 나왔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요인 5가지. 첫째, 반도체 산업 글로벌 리더십. 둘째, 조선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셋째, 원자력 기술 안정적 운영 경험. 넷째, 탄도 미사일 독자 개발 능력. 다섯째, 동맹 협력 적극성과 예측 가능성. 반대로 일본의 리스크 증가 요인도 5가지였어요. 첫째, 기술 경쟁력 전반적 하락.
둘째, 중국 한국러시아와의 지속적 외교 마찰. 셋째, 핵무장 논의로 인한 국제사회 우려 증가. 넷째, 경제 성장 정체와 산업 경쟁력 약화. 다섯째, 정치적 강경 노선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저는 이 분석을 프린트했습니다. NSC 내부 회람용이었죠. 바로 그때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였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금지법. 정식 명칭은 이랬어요. 한반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내용이 강력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했죠. 현재 병력 28,500명을 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저는 그 법안 통과 소식을 들으며 전율했어요. 의회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공식 인정한 거였거든요. 법안 발의자는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단순 병력이 아닙니다. 기술, 경제, 안보를 연결하는 전략 거점입니다. 법안은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통과됐어요. 압도적 지지였죠. 저는 투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43명 중 39명 찬성. 민주당 의원 35명 중 34명 찬성. 초당적 합의였던 겁니다. 며칠 후 합참의장의 내부 메모가 돌았어요. 극비 문서였지만 NSC엔 공유됐죠. 제목이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중심 동북아 전략 구축 필요성. 메모 첫 문장이 강렬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나 한국 없이는 전략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 내용도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반도체 AI 배터리 산업 연계 강화.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 강화. 주한미군 기지를 첨단 기술 협력 허브로 전환. 모든 정책이 한국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군 수뇌부까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공식 항해 문서가 날아왔어요. 외교 공안 형식이었죠. 내용이 격앙돼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국 편향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미일 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핵심 동맹이다. 한국과의 차별화된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금지법은 지역 균형을 해친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이 저에게 물었죠. 스톤, 이 항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했다고요. 감정이나 편향이 아니라 수치라고 말이죠.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회신하겠습니다. 일본의 항의는 계속됐어요. 일본 방위성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죠. 회담 내용이 우리에게도 전달됐어요. 일본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중심 전략은 지역 안정을 해칩니다. 일본의 역할을 재평가해 주십시오. 미 국방장관의 답변은 차갑게 현실적이었죠. 우리는 동맹 가치를 수치로 평가합니다. 기술 협력, 경제 기여, 전략적 안정성. 현재 한국이 모든 면에서 우위입니다. 일본도 경쟁력을 높이시면 됩니다. 회담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일본 장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어요. 일본계 기업의 로비를 받는 의원 몇 명이었죠. 그들은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편향 정책의 근거를 밝혀라. 청문회가 열렸어요. 국방부 차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의원이 물었죠. 왜 갑자기 한국 중심입니까? 차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이 지난 10년간 지속됐습니다. 반도체 점유율, 조선 경쟁력, 배터리 시장. 모든 수치가 한국 우위를 보여줍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시죠. 차관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한국 29%, 일본 4%.
배터리 한국 53%, 일본 14%, 조선 한국 45%, 일본 18%. 의원이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미일 동맹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차관이 끊어 말했죠. 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반대 목소리는 힘을 잃었죠. 저는 최종 브리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NSC 전체 회의 발표용이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판이 바뀐 순간 동북아 전략 전환의 완성. 첫 슬라이드가 핵심이었죠. 미국은 한국을 전략 중심축으로 공식 설정했다. 랜드 평가 일치. 합참 의장 동의. 의회 법안 통과. 모든 기관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일본 반응이 나왔어요. 일본 대사관 항해 전략적 수치 앞에서 무력. 일본 방위성 항해 현실 기반 답변으로 종결. 의회 일부 반발 데이터로 반박 완료. 마지막 슬라이드가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이 핵을 말하는 동안 판은 이미 한국이 쥐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보좌관이 말했어요. 스톤 훌륭합니다.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국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한 그날. 저는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한국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일본이 한국을 말할수록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일본이 준비됐다고 말할수록 데이터는 한국을 가리켰어요. 일본이 강경해질수록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죠.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일본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요. 판은 한국 손에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기술이, 전략이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편에 서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 올랐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국과 대한민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확대합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조선 산업 전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조항이 아닙니다. 전략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전략 우선순위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기술적, 경제적 기여가 압도적입니다. 다음 질문이 날아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입니까? 핵추진 잠수함 설계 자문이 시작됩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공동 작업이 진행됩니다. AI 기술 개발 파트너십이 체결됩니다. 배터리 산업 협력이 확대됩니다. 조선 기술 군사 전용 협의가 시작됩니다. 보좌관이 팩트시트를 들어올렸죠. 저는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전략 지도의 중심에 오른 순간이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뉴스가 터졌어요. CNN 속보가 먼저였습니다. 미국,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공식 지정. BBC가 따랐죠. 한미동맹, 새로운 시대 진입. 로이터도 타전했어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심, 한국으로 이동. 일본 언론도 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호외가 나왔어요. 미국, 한국 중심 전략 공식화. 일본 입지 흔들. 요미우리 신문도 긴급 기사를 냈죠. 미일 동맹 70년 위기 맞나.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글로벌 반응도 빨랐어요.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력을 지켜봐야 한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반대는 아니었죠. 유럽연합도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인정한다. 인도태평양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호주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오커스 확장 논의에 한국 참여를 검토하겠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지난 4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2025년 12월. 일본이 핵무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한국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일본이 한국을 언급할수록 세계는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이 로카쇼무라와 플루토늄을 자랑할수록 데이터는 그들의 허세를 폭로했죠. 일본이 준비됐다고 말할수록 한국의 압도적 속도가 드러났어요. 일본이 독도를 건드릴수록 한국은 AI로 역사를 증명했습니다. 일본이 강경해질수록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의 끝에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글로벌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의 조용한 부상, 동부가 판도 바꿨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한국 없인 미래 전략 없다. 모든 기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전략의 중심에 섰다고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정을 정리했죠. 한국은 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죠. 대신 뭘 했을까요?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를 생산했어요. 배를 건조했죠. 원전을 안정적으로 돌렸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AI로 역사를 복원했죠.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속도로 압도했어요. 신뢰로 설득했죠. 그렇게 판을 바꿨던 겁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핵을 말한 것은 일본이지만 판을 바꾼 것은 한국이었어. 한국은 이미 준비된 미래였어.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스톤, 축하합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 중심 전략이 정답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2026 동북아 전략 전환 최종 평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핵을 말했고 한국은 판을 가져갔다. 이제 세계는 다시 그려지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4개월 전 일본의 핵 발언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바라봤어요.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죠. 하지만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이 원했던 건 핵무장이었어요. 하지만 얻은 건 고립이었죠. 한국이 원했던 건 뭘까요?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이죠. 하지만 얻은 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죠. 나는 오늘 세계가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국이 핵을 꺼내지 않고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기술과 신뢰로 판을 바꾸는 것을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조용함 뒤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동북아의 중심이 움직였습니다. 전략의 축이 바뀌었어요. 미래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한국의 미래도 저렇게 빛날 거라고요. 기술로, 신뢰로, 속도로 세계를 이끌어갈 거라고요. 일본이 핵을 말하던 그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핵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판을 바꿀 준비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배터리로, 조선 기술로. 핵무기 한 발 없이도 말이죠. 일본이 핵을 외치는 동안 한국은 기술로 판을 바꿨다는 것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준비된 미래라는 것을요. 진짜 힘은 무기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기술에서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일본의 핵 논쟁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조용히 세계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